234쪽 광복과 국토의 분단이라는 안타까운 주제입니다. 당시 여운형이라고 하는 인물 이제 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여운형이 누군지 저는 처음 봐요. 그래서 상당히 김구라던가 이승만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래도 이분도 임시정부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하셨고, 당시 일제강점기에 발행되었던 민족 언론, 동아일보 이런 사장 도 역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때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땄었다가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보도하면서 이걸 지운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신문사 사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여운형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운형 같은 경우는 해방 공간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로 도망가지 않으시고 또는 이제 해외로 피난하지 않으시고 이 국내에서 광복 직전에 이제 건국을 준비했던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연설이 8월 16일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광복 바로 다음 날이죠. 자, 우리 지금 과제는 독립을 그렇게 기다리던 독립을 맞이했는데 이제 이 수십 년간 애국선열들이 피땀 흘려 전개한 결과를 인정했다는 설명이 나와 있고, 정리된 거를 잠깐 보시면은 이 1번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나오고 있죠. 이 기구가 바로 건준입니다. 건준, 줄여서리가 건준이라고 해요. 자, 연합국이 독립을 약속했던 그 여러 가지 국제 회의들 중에 카이로 선언,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미국, 중국, 소련의 순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처음 꺼냈던 일도 있었고요.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한국은 독립시켜준다, 이렇게 준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한국에 쉽게 말하면 독립된 정부가 설 수 있도록 연합국이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본이 항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힘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무력으로 일본을 물리쳤다 보니 당연히 미국과 소련의 어떤 영향력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여운형은 그러한 국제정세를 눈치채고 빠르게 총독부하고 미리 교섭을 합니다. 교섭이라는 건 여러분 협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선생님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현재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한반도에 있는 정부가 지금 조선총독부잖아요. 정부라는 건 세금도 걷지만 어때요? 범죄자도 감옥에 넣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판도 하고, 어쨌든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행정적이라든지 뭐 우편 사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조선총독부가 지금 손에 꽉 잡고 있다가 갑자기 일본으로 얘네들이 다 돌아가 버리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국세청에 뭐 세금 그 조사한 자료가 창고가 있어요. 근데 그 키를 일본인들이 들고 가버렸어요. 꺼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범죄자들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범죄자 관련된 재판 기록도 얘를 며칠 날 풀어줘야 되고, 뭐 재판이 어떻게 됐고, 얘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게 되면 대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여운형은 이 혼란을 예상하고 최대한 독립이 될 때 우리가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실권을 정부로부터 옮겨받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은 약간의 이제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도 좌파라고 볼 수가 있고, 안재홍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자인데 중도 우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학 운동을 했던 인물인데, 그래서 이 건국준비회가 브랜치죠.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 그러니까 경찰 조직을 지금 형성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혼란을 틈타서 뭐 물건 훔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본인들의 뭐 재산을 빼앗는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총독부한테 일본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 우리에게 넘기라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운형이 이제 이런 실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중간에 총독부가 잠깐 다시 뭐
행정권 이양을 부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뺏겼다가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준이 이러한 역할을 준비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중도 좌파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여운형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런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우익, 보수적인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가버리면서 이 건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주도층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론 뭐 김두봉이나 김일성 같은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 이름을 뭐라고 정했느냐?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파들은, 민족주의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런 국내 사정도 복잡한데 국외적으로도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소련군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는 히틀러 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싸우던 그런 국가인데 중간에 스탈린이 이제 배신을 하게 되면서 히틀러를 등 뒤로 돌리고 독일을 공격하는 한편 미국과 소련의 이제 연합국 편에 들어온 거거든요. 갑자기 중간에.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자기가 도와준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일본을 막기 위해서 모스크바 수도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건너가지고 우리나라 백두산 위쪽에 블라디보스토크 이 지역까지 옵니다. 그럼 어디랑 가까워요? 북한이랑 가깝죠. 함경도 지역이랑 가깝죠. 그래서 소련군이 엄청 빠른 속도로 얄타회담 이후에 이제 오니까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근데 미국은 당시에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과 싸우느라고. 근데 오키나와에서 배를 타고 미군을 다 이동시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놔두면 소련군이 한반도를 다 차지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미 미국이랑 소련은 보이지 않는 어떤 대립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소련의 점령권,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반도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서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급하게 막고자 야, 우리도 지금 한국의 독립활동에 독립하는 과정에 지분이 있고 니네도 있으니까 우리끼리 그리고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선을 정해놓고 들어가자. 이렇게 미국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다급한 마음에. 근데 소련이 알겠어? 하게 되면서 그럼 어디를 경계로 할까? 했더니 우리나라의 이제 지구본에서 봤을 때 요 의도 있죠. 가로 의도가 38도 정도 되는 선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 의미가 없어. 그냥 가운데 정도 돼 보이는 이런 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소련군이 그리고 여기까지는 미군이 들어가는 것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그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남아 있을지 모르는 일본군들을 무장해제시키면서 항복시키면서 점령군으로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일본군이 물러가자마자 이번에는 미국인들과 소련인들의 군인에 의한 정치를 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실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독립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됐고, 그리고 또 미국하고 소련하고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치를 선택했고 소련 같은 경우는 간접 통치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직접 통치를 하다 보면 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또 한국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어 영어 공부가 좀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편하니까. 왜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직원을 뽑으면 신입하고 경력직을 차별해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을 다르게 해서 뽑잖아요. 그리고 경력직이 훨씬 더 뽑힐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제강점기에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상적으로는 어때? 친일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협조를 했었던 사람들인데 공무원 경력자를 뽑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일제강점기의 공무원이었던 그 일본에 조금 협조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공무원으로 등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들어가면 안 되는 조직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뭐 우리가 시청이라던가 또는 이제 행정부서라던가 경찰이라던가 이런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부분에 가장 공익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이 조금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통째로 다 인정을 안 했어. 임시정부? 안 돼. 조선인민공화국? 안 돼. 그리고 한국민주당? 다 안 돼. 라고 해서 사상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믿는다라는 입장을 표방을 했고요. 근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원래 이 사회주의에서는 대중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너네가 정치해 하고 대신에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너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대신에 김일성과 같은 좀 이제 강성 공산주의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소련이라고 하는 외세에 의지했기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다. 벌써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버렸죠. 남쪽하고 북쪽하고. 그러니까 미군정 점령 지역과 소군정 점령 지역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군정은 여러분 미국 군사정부 미국 군사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군정은 소련 군사정권이죠. 이걸 줄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임시로 이렇게 해놓고 아까 전에 이렇게 쭉 그은 이건 당연히 영원히 가는 국경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뭐 한반도가 갈라진다는 생각? 이런 것들은 잘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점령군이 양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언제 철수할 거냐.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 한반도가 소련의 영향력 하에 안 들어갔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날이 서 있었고 소련도 마찬가지였고 조금 더 사회주의 세력 확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회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복하고 4개월 만에 소련의 수도인 러시아에서 미국, 영국 그리고 소련의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 한국 문제를 논의하게 됐는데 이 회의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이렇게 용어를 알아두시고 모스크바는 열린 장소, 3국은 미국, 영국, 소련 우리나라와 가장 관련이 있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파워가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외무장관은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문제를 회의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왜 우리나라 일인데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해방 과정을 우리가 아니라 소련군과 미국군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구가 슬퍼했던 것이죠.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자 결정 내용 이런 게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를 넘버링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는 정부가 서야 한다 이런 내용에는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소련이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독재 정권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확정하기 어려우니까 임시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울 것. 이게 첫 번째 결정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임시정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세한 결정을 미국과 소련 대표가 왜냐면 얘는 당사자니까 지금 점령군이 한반도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령군이 모여서 그 점령군들을 대표하는 미국과 소련의 군인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의논하자. 그러니까 1번에서는 정부를 세우기로 협조해주자. 그리고 2번에서는 정부 수립 과정에서 논의돼야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아무래도 영국보다는 미국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한반도랑 사항을 미국과 소련이 대표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그 위원회를 이제 세부위원회를 열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논란이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선 그 이제 한반도 내에 있는 정치 세력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저력도 물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정부가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영 중소 4개국이 개입해서 5년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최대 5년이었는데 뭐 3년에서 5년 정도 이런 단기간으로 신탁 통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었어요. 신탁 통치는 여러분 교과서를 좀 자세히 보시면
네.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신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 좌익 쪽은 이제 신탁 통치가 무조건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축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탁 통치가 당연히 반갑지는 않았는데 요걸 이제 좀 감정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이걸 실시하게 되는 거는 일제강점기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좌익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처음에는 똑같이 반대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거에 반대를 하게 되면 요 1번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을 일단은 응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대립구도가 이어지면서 반탁운동은 신탁 통치가 싫다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신탁 통치 결정을 반대하고 새로운 정부를 꾸릴 거야. 이 과정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과거 전력은 덮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인 좌익을 뭐라고 공격해요? 매국노 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빨갱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좌익 입장에서는 이 우익 쪽에 친일파들이 들어간 것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우리는 일단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입장이 달라서 점점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금 국내의 상황과 복잡한 국외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핵심 단어를 좀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